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나고 있는 의사들을 격려해 강력한 압박책을 내놨습니다. 의사들이 독점하던 진료를 포함한 의료 행위 상당수를 간호사들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간호사도 심폐소생술, 응급약 투약 등을 할 수 있고 또 전문 간호사들은 수술 부위 봉합도 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가 91.8% 근무지를 이탈하고 돌아올 기미가 없자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잠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정착시키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첫 소식 홍란 기자입니다. 정부가 간호사도 가능하다고 제시한 업무는 10개 분야 98개 진료 행위입니다.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 간호사, 전담 간호사, 일반 간호사로 나눴고 진료 행위마다 교육훈련과 의무사항도 명시했습니다. 모든 간호사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초음파,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PA 간호사라 불리는 전담 간호사와 추가 시험을 통과한 전문 간호사들은 위임된 약물 처방이 가능하고 수술 부위 봉합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주로 해오던 진단서와 수술 동의서 초안 등도 작성하게 됩니다. 간호사의 진료 행위 시 문제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게 됩니다. 보완 지침은 내일 3월 8일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사 업무 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간호사 업무 확대 시범 사업을 아예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전공의 사직으로 장기화된 의료 공백에 의사들의 기존 진료 행위 독점 실태를 사실상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이런 강경한 정부 방침에도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좀처럼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1.8%인 11,219명이 미복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자,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지요. 오히려 의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조롱하는 단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들의 신상까지 밝히면서 비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이 폭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전공이 있는 전원 가능한 병원을 안내드립니다는 제목의 글. 어느 병원에 몇 년차 전공이 누가 복귀했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색출해 실명까지 공유한 겁니다. 댓글로 제보를 받기도 합니다. 의사와 의대생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글은 자신을 복귀하고 싶은 전공이라 밝힌 이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글에 달린 댓글에는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 일색입니다. 이를 폭로한 글쓴이는 업무 기시 명령보다 무서운 건 자신이 속한 의사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복귀하고 싶지만 온갖 눈초리와 불이익이 두렵다. 조금만 파업에 반대하듯이 말하면 욕설이 올라온다고 토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입장입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용납되지 않는 발언을 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재를 할 것이고요. 경찰은 복귀 전공의의 실명 공개나 협박성 댓글은 범죄 행위라며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자, 곳곳에서 의대 수업도 파이되고 있는데요. 의대 교수와 학장들까지 증원에 반대하며 줄줄이 사퇴하고 나섰습니다. 자,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개강 예정이었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길어지며 개강일을 2주 미뤘습니다. 저희는 지금 3월 18일 날 개강일이 미뤄진 걸까요? 네, 2주 연장돼 있죠. 이곳을 포함해 중앙대, 이화여대 의대도 개강을 늦췄고 가천대는 2차례 개강을 미룬 상태입니다. 이미 개강한 인하대와 경희대에선 수업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나가진 않습니다. 각오를 확실하게 하게 되고 있는 거고 다들. 교육부는 어제 기준 전국 8개 의대에서
개강은 했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나오지 않는 방식의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의 삭발 투쟁에 이어 원광대, 경상대, 가톨릭대 교수와 학장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대생과 교수들의 이탈에 따른 학사 일정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됩니다. 교육부는 수업 거부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각 대학의 수업 복귀를 계속 설득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비명 횡사의 밤을 보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경선 결과 윤영찬, 박광온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지도가 높은 비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친명 인사들에게 패배했습니다. 채널A가 분석해보니 민주당 지역구 현역 3분의 1이 물갈이 됐는데 그중 비명이 70%를 넘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하다가 당에 남기로 한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에서 친명 비례 이수진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서울 은평을에선 비명 강병원 의원이 친명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이 50%씩 차지하는 경선에서 친명 강세는 뚜렷했습니다. 현역이 소위 진 구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구역이 가산, 소위 감산 없이 결판이 난 걸로 압니다. 현역이 탈락한 곳. 원내대표를 지낸 비명 3선 박광온 의원은 하위 20%에 포함돼 감산을 받아 친명 김준혁 한신대 부교수에게 소수점 차이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친명 김병주 의원에게 졌고 비명 정춘숙 의원도 친명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졌습니다. 채널A가 오늘까지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이 확정된 125곳 전체를 분석해보니 현역이 물갈이된 지역은 41곳, 전체의 33%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구 3곳 중 1곳에 현역이 바뀐 건데 41곳 중 비명계 현역 비율이 약 71%,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 비명계 인사는 이재명 사당화의 증거라고 했지만 친명계 인사는 4년 전 공천을 친문위하다 보니 비명 의원 자체가 많은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비명 박용진 의원은 친명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하위 평가로 떠하는 30% 감점을 안고 맞붙습니다. 전해철, 도종환 의원 등 비명 현역과 친명 원외 간의 경선도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현역 평가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공개한 비명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인 경선 끝에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과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오는 10에서 11일 치러질 결선도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박 의원에게는 30% 감산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60%에 육박하는 득표를 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제가 그 감산 30% 감산이 없었으면 1차에 끝났다. 1차에서 제가 과반 넘은 건 분명하고요. 정봉주 원장은 과반을 넘었다는 박 의원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당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비명계 인사들의 줄 패배에 친명 인사와 경선을 앞둔 비명 의원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도 됐지만 그럼에도 충격적인 이런 결과인데 친문 전해철 의원과 수박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양문석 전 지역위원장이 맞붙고 친문 도종환 의원은 친명 인사인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경선이 예고돼 있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비명계 의원들은 줄줄이 승복한다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경선에서 패배하면 탈당해도 동일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는 만큼 비명계의 추가 탈당은 없을 거란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비명 횡사라는 반발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번 경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위대한 당원과 국민의 뜻이라고요.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죠. 친명계도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며 기세가 올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대거 탈락에 대해 놀랄 일이라며 포문을 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밤에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원과 국민이 경쟁력을 가진 분들을 뽑은 것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비명 행사 논란 불붙은 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랑. 잠깐만요. 잠깐만 여러분. 기자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은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지금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뜻입니다. 일반 시민 50%, 권리당원 50% 비율의 정당한 시스템 경선 결과라는 겁니다. 개혁의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아픔을 마치 심각한 분열, 내홍, 갈등인 것처럼 과장하고 포장을 했지만 친명계에서도 비명 행사가 아닌 시대 정신이라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당으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까지 물갈이된 현역 자리에 공천이 확정된 32명의 후보를 분석해보면 친명계 후보가 26명, 비명계는 2명에 불과합니다. 비명계의 빈자리가 주로 친명 후보들로 채워진 겁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인 박균택 전 검사장, 이수진, 김병주 의원 등 친명 의원,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역입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습니다. 최의레인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우연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경선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아주 깜짝 놀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명계는 물론이고요. 친명계에서도 매우 놀랍다, 믿기 힘들다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름값만 놓고 보면 떨어지기 힘든 인사들이 탈락했다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이 있죠. 또 직전 원내대표를 한 3선 박광원 의원도 떨어졌고요. 문재인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 해당 지역구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명계 인사들에게 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명계 인사들이 어떻게 이긴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이긴 거예요? 네, 사실 이 경선 룰 자체가 누구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로 하는데요. 그 대상이 권리당원이냐 일반 국민이냐 이 차이고요. 여기서 권리당원은 6개월 이상 매달 당비를 낸 사람들인데요. 비명계 현역 탈락이 많았던 이유, 이 권리당원 손에 결정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권리당원들 친 이재명 성향으로 대거 채워졌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또 당대표가 되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뒤 이 대표가 힘이 필요했던 시기마다 당원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최근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지금 우리 당에 입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3일간입니다. 2월 27일 오후부터 3월 2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약 3일간 일일 평균 4,700명이 입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친명당원이 많아진 데다가 비명계 인사들에 따르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 지지층이 더 적극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인지도가 낮아도 친명 후보에 힘이 실리는 거죠. 한 친명계 의원은 당원들이 당 내분을 일으켰던 세력을 직접 심판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또 저 하위 평가 받으면 감점 받잖아요. 그것도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위 평가를 받게 되면요. 특히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은 최대 30%까지 감산을 받게 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던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치르는 박용진 의원의 경우 하위 10%인데요. 그럼 30%가 감산이 되고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박광원 의원, 경쟁자인 김준혁 후보와 1%도 안 되는 차이로 떨어졌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비명 행사의 밤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민주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비명계 의원들 속으로는 부글부글 비명 행사다, 학살이다 이런 격한 반응도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대거 탈당을 선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법상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거나 다른 정당으로 가더라도 동일 지역 출마는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친문계 홍영표 서른 의원이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미래에 입당을 해서 당명을 새로운 민주당, 민주연대 등으로 바꿔서 이재명 민주당과 제대로 겨뤄보겠다는 겁니다. 진짜 민주당으로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 다당제 민주주의에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새로운미래 현역 의원이 4명이 된 건데 아까 홍영표 의원과 만나서 민주당 어제 경선도 있었고 현역 의원들 더 올 가능성은 없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탈락한 비명계는 우선 당내에 남아 총선 이후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공천 국면은 마무리가 서서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는 기자 우영기 기자였습니다. 네, 여야 대표는 이제 거의 매일 현장을 누비고 다니죠.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세 수위도 올라가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차례 총선 5개 선거구 모두 패배했던 수원을 찾아서 민주당이 그동안 뭘 했냐고 호소했습니다. 마크맨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 수원 정에 출마한 이수정 교수와 함께 인사하고 있습니다. 붉은 머플러를 두른 한 위원장, 입법권을 가지고 수원 시민이 원하는 바를 이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 이수정 후보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드릴 능력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그걸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은 지난 2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5개의 선거구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그동안 민주당이 무엇을 했느냐고 공격했습니다. 그동안 뭘 했습니까? 민주당은 뭘 했습니까?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할 능력이 안 돼서 안 한 겁니까? 우리는 이거 해내겠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수원 지역 후보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돌았습니다. 수원, 동탄, 강남까지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겠다며 그동안 다수당은 무엇을 했느냐고 민주당을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행정력 그리고 입법에서의 저희가 그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민주당의 의회에서 해오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진짜로 해보이겠다. 한 위원장은 내일 경기 성남과 용인을 찾으며 수도권 격전지 행보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 양평을 찾았습니다. 이곳이 일명 윤석열 정권 심판벨트의 시작이라는데요. 앞으로 전국을 다닐 장소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마크맨 김유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기 양평 현장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곳은 김건희 여사 처가 땅 때문에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의혹을 받는 지점입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김건희 여사 처가 땅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재명 대표. 이어진 경기 여주 양평 후보 지원 유세도 이례적으로 양평 고속도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농성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집중 부각해 민주당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양평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맡겨진 권력이지 자기가 고스톱 쳐서 딴 자기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맡긴 주체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너 무엇을 잘못했다. 권력을 박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천 계양을 지역 경쟁자이자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 전 장관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대체 국민의힘은 이런 분들 내세워서 국민에게 심판받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냐? 이 대표는 오늘을 시작으로 최상병 사망 사건, 관권 선거 의혹, 서천 화재 현장, R&D 예산 삭감 등 전국 곳곳에 일명 정권 심판 벨트를 다니며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을 붙이며 당내 공천 논란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여야 대표는 모두 경기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300석 중 60석이 걸린 경기도를 잡아야 입당이 되는데 그 경기 지역 중에도 꼭 잡아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론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 그 가운데 여야 모두 사활을 거는 도시 도청 소재지인 수원입니다. 왜일까요?
경기도 60개 선거구 가운데 수원 의석수는 5개, 가장 많습니다. 최근 3차례 선거 수원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2자릿수 차이로 싹쓸이했습니다. 20대 대선 민주당이 우세했지만 격차는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0.07%포인트 차이도 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 곳도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수원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입니다. 5곳 모두 현역인 민주당은 수성, 국민의힘은 탈환이 목표입니다. 수원 5곳 중 4곳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4명 모두 친명 후보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수원 갑에선 수성고 선후배 간 매치가 벌어집니다. 수원정은 비명 박광원 의원을 꺾은 친명 김준혁 교수가 이수정 교수와 맞붙습니다. 최근 수원 지역 여론조사 결과는 박빙입니다. 수원병 현역 김영진 의원과 박문규 전 장관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원을 독점해온 민주당에 대한 지역 피로감이 크다, 수원 2세석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젊은 연령층이 수원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불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시작점입니다. 왼쪽에 경기 화성, 오른편 경기 용인까지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역대 어떤 선거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여론 아는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맞받았고요. 이 800조 원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이런 거액을 뿌리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대통령실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직접 맞붙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에서 내놓은 정책 다 합치면 800조 원 넘게 든다고 민주당이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수십조 원이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민생 토론회 15회 동안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약 831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예산인 656조 6천억 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도심철도 지하와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에 각각 수백조에서 수십조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사실 왜곡이라고 맞섰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드는 622조 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로 민간과 함께하는 사업들이라 중앙재정이 투입되는 건 전체 금액의 10%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천항 배후부지 90만 평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물류와 제조업이 융복합된 첨단 산업 공간을 조성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민생 토론회를 빙자한 총선용 공약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며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며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자, 이 보신 것처럼 총선 앞두고 예산을 퍼주게 한다는 논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인천을 찾아 지역 오랜 수건 사업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역과도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을 찾은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에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 공간을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인천 발전의 모티브로 삼을 것입니다.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인천의 수건 사업으로 꼽힙니다. 인천역에서 시작해 서울 구로역까지 27km 전철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인데 9조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인천 서구 청라동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 역시 전체 15km 구간의 70% 이상인 11km를 지하화할 계획입니다. 경인선 철도는 지하화 전략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경인고속도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정부는 경인선 철도는 2026년까지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고 경인고속도로는 관련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 임기 내인 2027년 첫 삽을 뜨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인천과 서울 간 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GTX B노선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검찰이 오늘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전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 윗선 중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이 포함될지가 주목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찾는 건 당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는 청와대 기록물들입니다. 앞서 검찰은 윗선으로 지목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거부로 압수수색을 못한 데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서울고검은 지난 1월 윗선까지 재수사를 지시했고 49일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일단 조 전 수석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관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경찰청이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 혐의를 대통령 비서실에 20차례 보고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 경찰 수사 상황 보고서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언급합니다. 임 전 실장은 송 전 시장이 경선 없이 단독 공천받도록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판결문엔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씨가 임 실장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총선 한 달을 앞두고 야권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수사에 임 전 실장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했고 조 전 수석도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해병대 고 최상병 순직 사건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 공수처가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 최근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는데요. 출국 금지 상태인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군검찰에서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장관은 오전 일찍 비공개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받고 돌아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조사라 길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전 장관은 적절한 권한 행사였을 뿐 수사무마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호주 대사로 임명됐는데 지난 1월 이미 출국 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버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각한 범죄 은닉 시도입니다. 대통령실은 대사 임명 전에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관 여권까지 발급해준 외교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국 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입니다. 이 전 장관이 호주로부터 대사 임명 동의, 즉 아그레만까지 받은 만큼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인데 이 경우 공수처는 출국 전 추가 조사를 하거나 현지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여랑야랑 오늘은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요즘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잘 나오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지지자는 누굽니까?
자, 그럼 일단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MBS 여론조사입니다. 오늘도 조국 혁신당 지지율은 14%로 민주당 주도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7%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매트릭스 조사도 더불어민주연합 14%, 조국 혁신당 13%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조국 혁신당이 지금 민주당 위성정당만큼 나오는 건데, 자, 지지층이 그래서 누구예요? 자, 조국 혁신당 지지층의 정체를 두고 야권에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조국 신당이 선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실망한 분들, 그다음에 정의당에 실망한 분들이 주로 결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자,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과 정의당에 실망한 친문과 정의당 지지층이 넘어갔다는 해석이죠. 자, 민주당 지지층이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가성비가 민주당은 4표 찍어봤자 1명밖에 안 되는데 조국 혁신당은 4표 찍으면 4명이 다 되는 거거든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민주당은 4표를 찍어봤자 1명밖에 안 된다? 뭐예요? 자,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등도 들어있죠. 자,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으면 표가 나눠지니까 그럴 바에야 조국 혁신당에 몰아주자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다는 겁니다. 자, 최근 조사를 보면 호남에서 민주연합 29%, 조국혁신당 22%로 나타났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없이 조사한 직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민주연합이 9%포인트 줄었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호남 표심 일부를 가져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연합 지지층이 갈라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은 지금 어떤 전략을 쓸까요? 자, 지금 이대로면 지역구는 민주당, 네.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교차 투표가 발생할 위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방어 태세를 취했습니다. 저희들이 미는 게 하나 있어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글자도 한두 글자만 다르죠. 우리는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존재다. 일란성 쌍둥이. 네, 그러니까 지역구도 비례도 쌍둥이 정당을 찍어달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 지지자들 이 대표가 양손에 빵을 든 사진을 두고 일명 몰빵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재명 중심으로 총선 승리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네, 자, 흥미진진하네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두 번째 주제에 퀴즈가 있네요. 공천 얘기 같은데요, 뭘까요? 네, 바로 음주운전 가산점입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이력을 겨냥해 민주당은 음주 가산점이 있냐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에 음주운전 경력자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던 그런 분들이 다수 공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는 혹시 음주운전 가산점 같은 거 있습니까? 네, 민주당이 경기 하남 을에 전략 공천한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씨, 부산 수영구에 전략 공천한 유동철 동의대 교수 등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서 논란이 됐거든요. 자, 이 대표의 음주운전 이력 때문에 비슷한 후보를 공천하냐는 그런 주장인 겁니다. 한 위원장 말대로 그러면 음주운전 전과자 후보들이 다수 공천을 받은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천이 확정된 양당 후보들 중 음주운전 이력자가 몇 명인지 직접 세봤더니 민주당이 20명, 국민의힘이 18명이었습니다. 뭐 도끼 객낀이네요. 그런데 양당 모두 음주운전 전과자는 공천을 배제한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실제로는 엄격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적발은 다 걸렀지만 그 이전에 발생했다면 최근 20년 이내 3회 이상, 15년 이내 3회 이상 등에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한두 번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도 공천을 받을 수 있던 겁니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엄격하게 봐야 할 도덕적 잣대인 건 분명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오늘 오후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호영 기자, 빈소가 마련이 됐습니까? 아직 빈소는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96세인데요. 숙환으로 별세한 걸로 전해집니다.
고인은 김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을 아들로 뒀습니다.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해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지난 2015년 김 전 대통령 타계 후 상도동 사저에서 거주해왔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상도동을 찾아 손 여사를 만났고 1시간가량 영부인으로서의 역할 등 조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여야 대표는 빈소가 꾸려지는 상황을 본 뒤 조문 일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김호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한 시민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무려 20km를 뒤쫓아가는 동안 경찰 6명과 통화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서창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최고 시속 110km의 고속도로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느릿느릿 달립니다. 추월을 하려던 뒷차는 다른 차량과 부딪힐 뻔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음주 의심 차량 좀 신고하려고요. 속도를 60, 70 이렇게 가고 있고 자꾸 비틀거리는 거예요. 지금도 2차선이랑 3차선이랑 걸쳐서 가고 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음주 차량. 목적지와는 달랐지만 신고자는 일단 따라갑니다. 선생님, 이거 오산 분기점에서 빠졌어요. 음주 차량의 위험 운전은 계속됩니다. 좀 빨리 와주셔야 됐거든요. 여기서도 방금 전 사고 날 뻔해서. 선생님, 지금 이제 평택으로 넘어가고 먼저 넘어가 있는 경찰관이 지금 잡으려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릴 거예요. 골목길로 접어든 음주 차량은 빌라가 밀집한 곳에 멈춰서고 경찰에 붙잡힌 50대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신고자가 음주 차량을 따라 20km를 달릴 동안 경찰은 신고자에게 위치를 확인받아 검거 장소로 출동했습니다. 화성에서 오산으로 또 평택으로 지역 3번 바뀔 사이 제보자는 서로 다른 경찰 6팀과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고속도로에서부터 꾸준히 추격을 해서 잡으면 금방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관할 경찰이 출동하는 게 효율적이다 보니 바로 출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슈퍼카. 차량 2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건데요. 사고가 난 도로는 서울 강남의 슈퍼카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서울 청담동의 왕복 10차선 도로. 고가의 슈퍼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주차된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고 슈퍼카의 앞뒷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새벽 4시쯤.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가 난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제한 속도를 어긴 채 빠르게 달리는 슈퍼카들이 자주 목격됩니다. 사고가 난 곳은 주말마다 슈퍼카의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로 붐비는 곳. 인근 주민들은 슈퍼카의 과속과 소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근데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밟고 다녀요. 소리 내면서. 정말 계속 돌면서 정말 말도 못하는 그 소음 내고 다닌다요.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밤사이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하는 교통과의 팀장이었는데요. 만취 사고를 내고 도망치다가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대구 시내 거리.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지나갑니다. 잠시 뒤 순찰차 2대가 나타나 검은색 차량을 추적합니다. 어젯밤 11시쯤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이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집까지 차를 몬 뒤에야 차를 세웠고 사고 장면을 보고 쫓아온 시민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이 운전자 다름 아닌 대구 남부경찰서 교통과 팀장인 40대 A 경감이었습니다.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을 마신 뒤 7km 넘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경감은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는데 그거를 누가 믿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A 경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에는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30대 비경장이 골목길에서 주차를 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기사 한 명이 다쳤습니다. 비경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두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술 마시면서 포커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이 불법 도박장처럼 운영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경찰청이 변종 홀덤펍 척결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았는데 꼼수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세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원형 테이블마다 10명 넘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가운데선 딜러가 카드 게임을 진행시킵니다. 사람들 앞에는 게임칩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포커 게임의 일종인 홀덤을 하면서 술도 마실 수 있는 이른바 홀덤펍. 주로 유흥가에 일반 음식점 등으로 등록하는데 전국에 1,400여 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장처럼 돈을 딸 수 있도록 꼼수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찾아간 홀덤펍에선 입장객들이 10만 원을 내고 칩을 교환했습니다. 게임에서 계속 이기면 홀덤 대회 참가권인 일종의 쿠폰을 받는데 이 쿠폰이 돈이 되는 겁니다. 최대 400만 원어치 쿠폰을 줍니다. 업체는 쿠폰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제가 차주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매장에서 여쭤봐서 사시는 분들. SNS에도 거래 방법이 줄줄이 검색됩니다. 실제로 대회 참가하는 비율은 한 15%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다 현금화를 하고 매장들도 다 현금화해서 사용하고. 게임으로 딴 상품이 현금 가치를 지니면 불법 도박으로 처벌됩니다. 시주권도 아마 금전적으로 그게 교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충분히 도박죄로 처벌될 수가 있는 거죠. 취재진이 다녀간 뒤 해당 홀덤펍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홀덤펍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펍 관계자들을 도박 개장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국내 기업에서 첨단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다가 해외 경쟁사로 이직한 핵심 연구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계속 경쟁사에서 일할 거면 하루당 1,000만 원씩 내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SK 하이닉스에서 고도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 기술을 연구해온 핵심 연구원 A씨. HBM은 일반 D램에 비해 10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 이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입니다. 2022년 7월 돌연 회사를 그만둔 A씨는 1년도 되지 않아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의 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문제는 A씨의 취업 시기였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 목적으로 향후 2년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쓰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A씨의 동종업계 취업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보가 유출될 경우 SK 하이닉스는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수 있고 원상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A씨가 이를 어기고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면 결정문 수령 순간부터 하루에 1,000만 원씩 SK 하이닉스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기술 유출 사건에 내려진 배상액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입니다. 1일 1,000만 원의 간접 강제를 인정한 것도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 해외 유출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다. 다만 SK 하이닉스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7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이미 핵심 기술은 모두 해외 경쟁사에 넘어갔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주거 침입죄는 어디까지 들어갔을 때 성립할까요? 아파트나 빌라의 공동 현관문에 따로 잠금 장치가 없고 열려 있더라도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 처벌되는지 박지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어느 집 문 앞을 계속해서 서성거립니다.
이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여성과 마주쳐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잠금 장치가 없더라도 공동주택 외부 복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1년 40대 남성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주택의 공동현관을 통과한 뒤 게임은 시작됐다라고 쓴 마스크를 집 현관문에 걸어뒀습니다. 검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 출입문이 잠금 장치 없이 열려있는 상태였고 A씨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들어갈 땐 별다른 제지가 없더라도 정당한 목적이 없으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외부 차량 주차 금지 혹은 CCTV 작동 중이란 문구만 적혀 있어도 외부인 출입 통제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누구나 막 들어오라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죠?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침입이 해당된다. 침입. 법원은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을 들어가거나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해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하는 경우 등 침입 방식과 상관없이 거주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해쳤다면 주거 침입을 인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자영업자가 거절해도 신규 요금제에 강제로 가입시켰던 사건 전해드렸죠. 배달의 민족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문제 직원이 같은 자영업자에게 또다시 가입 권유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배달의 민족 신규 요금제에 강제 가입돼 경찰에 고소장을 냈던 자영업자 김영명 씨는 어제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서명을 위조해 새 요금제에 가입시킨 직원이 똑같은 용건으로 또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저 배민원 플러스 혜택 관련 안내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앞서 배달의 민족은 김 씨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협력업체는 해당 직원이 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버젓이 가입 권유 영업이 이어진 겁니다. 실적에 좀 욕심이 나서 대본을 작성을 해서 내려주시고 저희가 다시는 3만 원 이하 흔히 분식집, 카페, 거리 전화 절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액을 수수료로 내는 기존 요금제와 달리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를 떼는 신규 서비스에 자영업자를 강제 가입시킨 사례는 더 있습니다. 제가 가입 자체를 안 했는데 서명을 뭐 이렇게 의무대로 해서 배민원을 가입을 했다가 다시 체계를 하는 거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본사 쪽에서는 아예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시고. 배민 측은 협력업체의 영업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글로벌 식품기업 네슬레가 만드는 68,000원짜리 고급 분유에서 검정색 이물질이 발견됐는데 파리 유충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 신고를 받은 식약처는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중에서 68,000원에 팔리는 고급 수입 분유입니다. 10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유모 씨는 지난 1월 이 분유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젖병에 담아가지고 물을 섞으려고 하는데 건포도 말린 것 같은 그러면서 검은색깔 뭐가 말라있는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약 8mm 정도의 검은 물질입니다. 유 씨는 업체에 항의했고 한 달 만에 받은 분석 결과 이물질은 파리 유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파리 유충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자기네도 원인을 분석을 해봤지만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네슬레 코리아 측은 모든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이물 제어와 해충 관리 시스템을 구동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분유는 3만 원대 일반 국산 분유보다 2배 비쌉니다. 아기가 먹는 제품이다 보니 소비자 불안은 더 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다른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식약처도 소비자 신고를 받고 사안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중도 하차했습니다.
반트럼프였던 헤일리 지지자들을 흡수하려는 바이든과 당 내부 단속에 나선 트럼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15개 주에서 동시에 열렸던 공화당 경선에서 참패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결국 중도 사퇴했습니다. But the time has now come to suspend my campaign. I have no regrets. And although I will no longer be a candidate, I will not stop using my voice for the things I believe in.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커녕 마지막까지 트럼프 대세론을 우려했습니다. Margaret Thatcher provided some good advice when she said, quote, "Never just follow the crowd. It is now up to Donald Trump to earn the votes of those in our party and beyond it who did not support him." 헤일리 전 대사의 주 지지층은 고소득 고학력 당원이나 중도 보수층이었는데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지 여부가 관심사가 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헤일리 전 대사 사퇴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고민을 해보겠다는 응답자가 절반 가까이 되는 등 이탈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측은 헤일리 지지자들이 필요 없다 했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의 자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물론 공화당 지지층도 흡수해 본선 주도권을 쥐겠다는 겁니다. 경선 기간 내내 헤일리 전 대사 공세를 이어갔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헤일리가 어젯밤에 트라우마를 겪었다. 가장 위대한 선거운동에 동참해달라며 당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미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위 샤이 반 트럼프의 향방이 8개월 남은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버스 정류장에서 검정색 복면을 한 일당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하굣길 버스를 기다리던 청소년 8명이 총에 맞았는데요. 최근 필라델피아에선 버스와 관련된 총격 사건이 나흘간 매일 일어나서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승용차 차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3명이 뛰쳐나옵니다. 총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가더니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청소년 8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At least over 30 times they fire into the kids. One of the kids is in critical condition. He was shot multiple times. 필라델피아에서 최근 버스 관련 총격 사건이 나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건 간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You know, I'm about ready to move. I can't live here no more. I want to be out. You know, I'm going to be 60 years old, and I don't want to live like this. 특히 총격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미성년자들이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Enough is enough. That every law enforcement partner that we have here in the city of Philadelphia is actively engaged.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발견했으며 운전자를 포함해 일당 4명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걷기 열풍의 시작점이 됐던 제주 올레길이 점점 제 모습을 잃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로 건물들이 들어서고 길이 끊기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즐기기가 어려워진 건데요.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제주의 자연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지난해에만 76만 명 넘게 찾은 제주 올레길입니다. 하지만 주변 개발로 원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 올레길은 지난 2017년 사단법인 제주올레 설립으로 시작돼 지금은 총 길이 437km, 27개 코스가 됐습니다.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영감을 얻어 고향인 제주의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올레길 20코스, 푸른 들판과 어우러져 있던 길 주변으로 회색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이런 데에도 카페가 있네요.
올레길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자 주변 땅 소유주들이 개발에 나선 겁니다. 대형 카페들이나 이런 게 이렇게 외곽에도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 보고 요즘에 조금 새삼 놀라고 있어요. 네. 점점 더 대형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올레길 6코스인데요. 이 자연 풍경 그대로를 즐길 수 있던 길 주변엔 이렇게 대형 카페가 생겼고 바로 옆에도 다른 공사가 한창입니다. 제주 해안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19코스는 가장 많이 변한 곳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이 집 바다에서부터 한참 모래밭이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관이 차폐가 되고 변형이 되고. 땅 주인이 길을 막아 코스가 바뀐 곳도 있습니다. 숲을 사이로 흙을 밟을 수 있던 길이 막혀 카페와 펜션을 가로질러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유지가 한 30% 정도 되는데 다른 이제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 대가 없이 길을 내어준 땅 주인들도 고충은 있습니다. 여기가 그냥 올레길 쉼터인 줄 알고 음식물 놓고 그냥 쓰레기 그냥 놓고 가시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대로의 자연에 잠시 지나가듯 이어지는 길. 올레길을 걷는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입니다. 네, 하나 류현진이 12년 만에 대전 이글스파크 마운드에 섰습니다. 정규 시즌도 시범 경기도 아닌 팀 자체 청백전인데 구단은 이례적으로 경기를 생중계했습니다. 류현진의 투구 모습을 보고 싶다는 팬들의 요청이 빗발쳤거든요. 이현용 기자입니다. 고향과도 같은 이글스파크 마운드에 선 류현진. 첫 타자부터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영상 7도의 쌀쌀한 날씨였지만 최고 구속이 시속 144km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 삼진은 바깥쪽 컷 패스트볼이었습니다. 2018년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로 올라섰을 당시 주무기였던 컷 패스트볼의 위력은 여전했습니다. 볼 배합엔 노련미가 넘쳤습니다. 느린 커브로 스트라이크를 잡은 뒤 빠른 공으로 다시 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최은성에게 2루타를 허용하고 실책에 이은 희생 플라이로 한 점을 내줬지만 전반적으로 류현진다운 안정적인 투구였습니다. 류현진은 다양한 구종을 선보이며 3이닝 1피안타 1실점, 탈삼진 3개를 기록했습니다. 편하게 던졌었던 것 같고요. 개수가 50개를 준비했었는데 다음 이제 시범 경기 때는 65개 정도 던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팬들의 요청에 따라 자체 청백전으로는 이례적으로 온라인 생중계됐습니다. 경기장 보수 작업이 끝나지 않아 관중을 받지 않았는데도 몇몇 팬들은 구장 밖에 모여 선수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류현진 온 만큼 가을 야구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전 감각을 깨운 류현진은 오는 12일 기아와 시범 경기에 등판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전국에 내린 비와 눈은 밤에 그칩니다. 서울은 대부분 그쳤는데요. 앞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약한 비만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제주와 호남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겠는데요. 다만 밤 사이에 추위가 밀려옵니다. 전국에 바람도 강해서 서울의 한낮 체감 온도는 3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는데요. 토요일에 영하 3도를 보이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추워지는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영하 1도, 춘천 영하 5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6도, 광주와 제주 9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말 추위 속에 하늘은 맑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날씨였습니다. 1년에 804만 원. 우리나라 노인 중 하위 50% 소득 평균이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일해서 벌고 연금 받고 나라가 주는 돈 다 합쳐서 한 달에 7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요새 사과 한 알값이 비싸면 10,000원이라는데 이 노인 빈곤 문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또 큰 숙제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도록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